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10년의 기다림 그리고 무전기의 제작동, 세기가 시그널 신드롬에 다시 응답하는 이유란 주제로 이야기해보고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6년 방영된 TVN 드라마 시그널은 방영 당시 최고 시청률 15%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드라마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단순한 범죄 수사물을 넘어 과거 현재를 잇는 무전기라는 판타지적 요소를 현실감 있게 녹여낸 이 작품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글로벌 OTT 플랫폼을 통해 전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글로벌 평단이 이토록 시그널에 열광하는 구조적 원인을 영어권 언론의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짚어보고 우여곡절 끝에 베일을 벗을 시즌2 두 번째 시그널의 방영 일정과 관전 포인트를 심층 예측해봅니다. 영어권의 유력 대중문화 매체들과 평론가들은 시그널을 단순한 타임슬립 스릴러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전세계 평단이 분석한 시그널만의 독보적인 가치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축으로 요약됩니다. 영국의 유명 엔터테인먼트 매체 NME와 아시아 영화 전문 매체 스크린 아나키는 시그널이 한국 영화의 거장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이 가졌던 묵직한 리얼리즘을 성공적으로 안방극장으로 가져왔다고 평했습니다. 실제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미제 사건들을 모티브로 삼아 극적 몰입감을 극대화했습니다. 과거의 이재한과 현재의 박형이 소통하며 발생하는 나비 효과를 인과관계의 오류 없이 정교하게 엮어낸 김은희 작가의 플롯 구성력은 서구 평단으로부터 할리우드 스릴러를 뛰어넘는 치밀함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연예 매체들은 시그널의 가장 큰 차별점으로 감정적 울림을 꼽습니다. 기존의 서구식 수사극이 범인을 잡는 트릭과 액션에 치중했다면 시그널은 피해자들의 아픔과 이들을 잊지 않으려는 형사들의 진념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이재한 형사의 대사는 국경을 넘어 인간의 보편적인 정의감과 도덕적 영대감을 자극하며 서구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깊은 감동을 안겼습니다. 장기 미제 전담팀의 베테랑 형사 차수현을 연기한 김혜수의 독보적인 카리스마, 이성적이고 날카로운 프로파일러 박혜영을 완벽히 소화한 이재훈, 그리고 투박하지만 정의감 넘치는 형사 이재한을 연기한 조진웅의 연기합은 IMDb 등 글로벌 비평 사이트에서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기록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적 거리가 무색할 만큼 세 배우가 뿜어내는 감정의 시너지는 극의 추진력을 마지막 순간까지 유지시켰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대 속에 TVN 개국 20주년 메가 프로젝트로 계획된 시즌2 두 번째 시그널은 순탄치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김은희 작가가 다시 지피를 맡고 영화 올빼미의 안태진 감독이 메가폰을 잡으며 2025년 8월 모든 촬영을 마쳤으나 뜻밖의 대형 악재가 터졌습니다. 지난해 12월 과거 이재한 역의 핵심 주연인 조진웅의 청소년 시절 사생활 이용 및 범죄 이력이 뒤늦게 밝혀지며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조진웅의 책임을 통감하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하자 수백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시그널2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게 핵심 축인 이재한 형사의 분량을 편집하거나 재촬영하는 것은 내러티브 구조상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TVN 2026년 상반기 1차 라인업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최근 방송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TVN과 제작진은 극의 붕괴를 막고 10년을 기다린 시청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조진웅의 출연 분량을 별도의 편집 없이 그대로 방영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드라마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시청자와 작품 모두를 위한 최선의 솔루션을 찾겠다던 TVN의 공식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행보입니다. 당초 이 작품은 TVN 개국 20주년을 기념하는 상징적인 타이틀이었습니다. 상반기 라인업에서는 밀려났으나 대작을 해를 넘겨 묵혀두는 것은 방송사 입장에서도 막대한 손실입니다. 따라서 가을 개편과 라인업 조율을 거쳐 2026년 11월 30일을 첫 방송일로 낙점하고 8부작 스페셜 형태로 연말 분위기를 정조준할 가능성이 매우 유력합니다. 비록 TVN 측은 시장의 동향을 살피며 확정된 바 없다고 신중론을 펼치고 있으나 후반 작업이 이미 끝난 만큼 기습 편성 카드만을 남겨두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시즌2 두 번째 시그널은 시즌1의 열린 결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욱 확장된 세계관과 깊어진 미스터리를 예고합니다.
시즌1 엔딩 병상에서 깨어난 이재현 형사가 지난 15년 동안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그를 노리는 거대한 권력의 실체가 무엇인지가 마침내 밝혀집니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던 무전기가 이번에는 어떤 타임라인의 인물과 연결될지, 혹은 세 인물이 동시에 다른 시점에서 소통하는 다중 연결이 이루어질지가 핵심 재미 요소입니다. 영화 올빼미를 통해 스릴러 연출의 대가로 인정받은 안태진 감독의 합류는 기존 TV 드라마의 문법을 넘어 글로벌 OTT 시장에 걸맞는 영화 같은 미장센과 긴장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그널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할리우드의 수많은 타임슬립 수사물을 봤지만 시그널만큼 정교하고 치밀한 플롯은 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미제 사건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연출은 시청자에게 숨막히는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화면비와 톤의 변화를 통해 시대를 구분한 시네마틱한 연출 기법 또한 완벽함 그 자체입니다. 한국 영화의 거장 봉준호 감독이 보여준 특유의 리얼리즘과 사회 비판적 시선이 이 드라마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실제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미제 사건들을 모티브로 삼았다는 점이 극의 몰입도와 현실감을 엄청나게 끌어올립니다. 순수한 오락물을 넘어 공권력의 부패와 정의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는 수작입니다. 이지현 형사를 연기한 배우 조진웅의 투박하면서도 진정성 넘치는 연기는 이 드라마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그의 모습은 국경을 넘어 깊은 울림을 줍니다. 미국의 CSI나 로앤오더 같은 수사극들은 범인을 잡는 트릭과 기술에만 지나치게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시그널은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슬픔과 남겨진 이들의 고통을 깊이 있게 조명하며 인간적인 유대를 강조합니다. 단순한 수사 스릴러를 넘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울리는 진정한 휴머니즘 드라마입니다. 이재한 형사가 첫사랑을 잃고 코미디 영화가 상영 중인 극장에 홀로 앉아 오열하는 장면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웃고 있는데 주인공 홀로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는 데뷔는 보는 이의 숨을 먹게 만듭니다. 이 드라마가 왜 글로벌 평단으로부터 만점에 가까운 극찬을 받는지 증명됩니다. 과거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최첨단 기기가 아닌 낡은 배터리 없는 무전기라는 점이 매우 낭만적입니다. 시간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오직 목소리 하나만으로 연대하는 두 형사의 브로맨스가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판타지적 요소를 현실적인 범죄 수사 플롯에 어색함 없이 녹여낸 작가의 필력이 그저 경이로울 뿐입니다. 과거의 미제 사건을 해결하면 현재의 타임라인이 실시간으로 잔인하게 바뀌는 연출은 엄청난 전율을 줍니다. 미래를 바꾸려는 선한 의도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설정이 매우 철학적입니다. 스토리가 전개될수록 매 순간 과연 미래를 바꾸는 것이 옳은가라는 깊은 도덕적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배우 김혜수가 20대의 어리숙한 순경 시절과 40대의 베테랑 팀장 차수연을 동시에 소화한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눈빛과 목소리 톤, 걷는 제스처 하나만으로 수십 년의 세월과 내면의 트라우마를 완벽하게 표현해냈습니다. 장르물에서 여성 캐릭터가 이토록 주도적이고 입체적으로 극을 이끌어가는 모습은 매우 신선하고 강렬합니다. 극의 긴장감이 고조되거나 인물들의 감정이 폭발할 때 흘러나오는 사운드 트랙들이 소름 돋을 정도로 훌륭합니다. 레트로하면서도 쓸쓸한 감정을 담은 음악들은 과거와 현재의 단절감과 애틋함을 시각 이상으로 전달합니다. 오프닝 비트만 들어도 심장이 뛰고 눈물이 핑 돌 만큼 음악이 드라마의 서사와 몰아일체를 이룹니다. 대부분의 장르물은 중반부에 늘어지거나 불필요한 서브 플롯으로 시간을 끌어 시청자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시그널은 16부작 전반에 걸쳐 단 1초도 지루할 틈 없이 모든 복선과 단서를 치밀하게 회수합니다. 정주행을 시작하면 멈출 수 없을 정도로 에피소드 간의 연결고리가 춤막히게 짜여 있습니다. 시스템을 불신하면서도 정의를 갈구하는 박혜영이라는 젊은 프로파일러 캐릭터는 극의 차가운 이성을 담당합니다. 이재훈의 날카롭고 이지적인 마스크와 대사 전달력은 차가운 프로파일링 기법과 아주 훌륭한 시너지를 냅니다.
과거의 형사와 소통하며 점차 감정적으로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서사가 관객을 완벽히 매료시킵니다. 단순히 절대악으로 소모되는 악당이 아니라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배경과 인간의 나약함을 지독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고위층의 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다룰 때는 사회 시스템의 모순을 날카롭게 꼬집어 카타르시스를 줍니다. 에피소드마다 등장하는 범인들의 서사까지 촘촘하게 챙긴 대본의 디테일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회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밀려오는 그 압도적인 여운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닫힌 결말은 아니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희망은 있다는 메시지를 남겨 오히려 만족스럽습니다. 이 전설적인 세 배우가 다시 뭉치는 시즌2 소식에 벌써부터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매 에피소드의 러닝타임이 70분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제한 장치 때문에 체감 시간은 15분처럼 느껴집니다. 공소시효 만료 직전이나 인물의 생사가 걸린 순간에 몰아치는 서스펜스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아드레날린을 분출시킵니다. 화면 구성, 조명, 사운드 이펙트까지 모든 시각적 요소가 완벽하게 계산된 장인 정신의 산물입니다. 주변에서 하도 추천하길래 큰 기대 없이 보기 시작했다가 이틀 밤을 꼬박 세우며 정주행을 완료했습니다. 탄탄한 대본, 빈틈없는 연출, 배우들의 열연까지 3박자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내 인생 최고의 드라마입니다. 아직 이 작품을 보지 않는 전 세계의 모든 장르물 팬들이 부러울 정도로 처음 볼 때의 충격은 대단했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배우의 개인적인 논란으로 인해 빛이 바를 뻔했던 시그널 시즌2는 역설적으로 작품 그 자체의 완성도와 스토리의 힘만으로 글로벌 시청자들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영어권 언론이 찬사를 보냈던 그 치밀한 서사력과 포기하지 않는 형사들의 숭고한 휴머니즘이 이번에도 통할 수 있을지, 오는 2026년 11월 이후 다시 한번 울려 퍼질 간절한 무전의 신호에 전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계를 삼킨 K 컨텐츠의 힘, 마이 드라마리스트로 본 글로벌 흥행 지형도와 K-드라마의 중국 내 도둑 시청 열풍 추적이란 주제로 이야기해보고 평점 1위 드라마의 중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아시아 엔터테인먼트의 허브이자 최대 평점 사이트인 마이 드라마리스트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폭삭 속았다가 글로벌 아시아 드라마 역대 최고 수준의 평점을 기록하며 평점 차트 1위 왕자에 올랐습니다. 반면 수년째 글로벌 아시아 콘텐츠 마니아들의 변함없는 선택을 받으며 역대 누적 인기 순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메가 히트작은 TVN의 도깨비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두 작품의 흥행은 글로벌 아시아 드라마 시장에서 K 콘텐츠가 가진 두 가지 핵심 경쟁력, 즉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는 서정적 인류애와 시대를 앞서간 독창적인 환타지 세계관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정식 스트리밍 플랫폼이 막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본토를 뒤흔들었던 폭삭 속았다의 기형적인 신드롬과 그 이면에 숨겨진 저작권 침해 실태를 집중 분석합니다. 마이 드라마리스트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태국 등 아시아 전역의 드라마, 영화, 버라이티 쇼를 총망라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시아 콘텐츠 커뮤니티입니다. 서구권 중심의 IMDb나 한국 중심의 네이버 평점과 달리 오직 아시아 엔터테인먼트에 열광하는 전세계 핵심 팬덤이 모여 직접 데이터를 구축하고 평가를 내린다는 점에서 글로벌 흥행의 실질적 지표로 통합니다. 마이 드라마리스트의 종합 지표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축으로 분류됩니다. 첫째는 순수한 작품의 완성도와 감동을 측정하는 평점 순위이고, 둘째는 대중적인 인지도와 롱런 파워를 반영하는 인기 순위입니다. 평점 시스템은 사용자가 10점 만점으로 부여한 점수를 기반으로 하되 단순 산술 평균이 아닌 베이지한 평점 알고리즘을 적용합니다. 투표 참여자의 수와 신뢰도를 복합적으로 계산하여 소수 팬덤의 점수 조작이나 별점 테러를 원천 차단합니다. 인기 시스템은 해당 작품을 자신의 시청 리스트에 등록한 유저의 수, 에피소드별 체크인 수, 실시간 대화방 및 리뷰 활성도를 기반으로 짓게 됩니다. 즉, 대중적 파급력과 글로벌 트래픽의 크기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마이 드라마리스트의 상위권을 장악한 두 한국 드라마는 장르와 전개 방식 측면에서 완벽한 대조를 이루며 K 콘텐츠의 드넓은 스펙트럼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이 드라마리스트 평점 1위는 폭삭 소가스타, 인기 1위는 도깨비입니다. 두 작품의 비교는 글로벌 시청층이 K-드라마에 기대하는 가치가 두 갈래로 나뉨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인생의 깊은 여운과 인간적 유대를 남기는 웰메이드 문학성이고, 다른 하나는 세련된 연출과 독보적인 스케일로 시청자를 매료시키는 장르적 상상력입니다. 특히 폭삭 소가스타는 중국의 현지 팬덤 사이에서 고진감래 끝에 너를 만나다라는 현지화된 제목으로 번역되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드라마의 주 무대인 제주도는 중국인들에게 매우 친숙하고 이국적인 공간입니다. 작중 척박한 땅에서 삶을 일궈내며 강인하게 살아가는 제주 해녀들과 민초들의 삶은 중국 근현대사 속 격변기를 온몸으로 버텨낸 중국 기성세대의 정서 및 고난을 견디면 복이 온다는 유교적 삶의 궤적과 정확히 맞물렸습니다. 특히 제주 방언인 폭삭 소가스타의 진정한 의미가 회차를 거듭하며 밝혀질 때마다 현지 커뮤니티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현지 평론가들은 화려한 도시 상류층의 환타지적 사랑 이야기의 피로감을 느꼈던 중국 시청자들에게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숭고한 유대를 사계절의 미장센으로 표현한 한국식 서정주의가 깊은 위로를 건넸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내 컨텐츠 트래픽의 핵심 지표인 중국 최대 컨텐츠 리뷰 및 평점 사이트 더우반에서 폭삭 소가스타는 10점 만점에 무려 9.4점이라는 경이로운 평점을 기록했습니다. 투표 및 리뷰에 참여한 이용자 수만 해도 순식간에 34만 명을 돌파하는 듯 유례없는 폭발적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식 쇼폰 플랫폼인 더우인과 샤오홍스에서는 드라마의 명대사를 인용하거나 극중 주인공들의 복고풍 스타일링을 따라하는 감성 챌린지가 메가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수찬성이 한 여성 네티즌이 밤을 새우며 감정을 이입해 시청하다가 극적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이송되었다는 소식이 웨이브 한 이슈에 오를 만큼 드라마에 대한 현지인들의 과몰입 수준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가장 모순적이고 심각한 지점은 중국 본토는 넷플릭스가 정식으로 서비스되지 않는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폭삭 소가스타가 중국 전역에서 수십만 명의 리뷰를 남기고 챌린지를 할 정도로 소비된다는 것은 이 모든 유입이 100% 암시장과 불법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명백히 증명합니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의 폭삭 소가스타를 검색하면 별도의 가입이나 절차 없이 클릭 한 번으로 16부작 전편을 고화질로 무료 감상할 수 있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수십 개씩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현지 누리꾼들은 VPN을 이용해 우회 접속하거나 클라우드 공유 서비스 링크를 공유하고 넷플릭스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 자막을 입힌 영상 파일을 통해 컨텐츠를 무단 복제하여 일상적으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불법 도둑 시청으로 인한 저작권 피해는 단순히 수차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합니다. 정식 구독 모델을 우회한 불법 소비의 경제적 피해액을 산출하기 위해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면 중국의 총 인터넷 이용자 수는 약 14억 인구 중 10억 명에 달합니다. 이 거대한 디지털 유저 중 오직 1%인 1000만 명만이 폭삭 소가스타를 시청하기 위해 넷플릭스에 정식 가입했다고 가정해보면 넷플릭스의 글로벌 평균 기본 월 구독료를 약 10,000원으로 설정하고 가입 기간을 드라마 방영 및 화제 기간인 1개월로 한정했을 때 발생하는 잠재적 매출 손실은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정당한 구독 매출 기회가 허공으로 사라진 셈입니다. 중국의 도둑 시청 문제는 영상을 단순히 훔쳐보는 차원을 넘어 국내 탑스타들의 얼굴과 드라마 브랜드를 자국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무단 도용하는 심각한 범죄로 진화했습니다. 드라마 방영 당시 중국 내 대형 오프라인 마트와 농산물 유통 매장 매대 곳곳에서 기막힌 풍경이 포착되었습니다. 매장 내 양배추, 완두콩, 조기 등을 판매하는 가판대에 배우 박보검과 아이유의 폭삭 소가스타 국중 스틸컷 사진이 버젓이 상품 광고판으로 인쇄되어 부착된 것입니다. 이는 저작권은 물론이고 한류 스타들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전면적으로 침해한 불법 행위입니다. 넷플릭스의 공식 로고와 배우들의 인지도를 무단으로 결합해 자국 유통업자들의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태가 백주 대낮에 대형 유통 채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중국 내 전반적인 저작권 인식이 얼마나 결여되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이 같은 기형적 신드롬의 근본적인 원인은 2016년 이후 지속해온 중국 당국의 한알령에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 콘텐츠의 수익과 방영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지만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선 K 콘텐츠에 대한 중국 대중의 문화적 갈등은 제도의 규제로 막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정식 공급처가 차단되자 수요는 고스란히 거대한 비공식 암시장으로 몰렸고 불법 유통업자들은 막대한 트래픽을 이용해 광고 수익을 올리며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드라마 마지막 화에서 주인공들이 내년 가을 함께 중국 장가게에 가자고 약속하는 장면이 나오자 중국 장자제시 문화관광국이 공식적으로 제작진과 출연진에게 초대장을 보내며 홍보에 나서는 모순적인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불법으로 유통되는 드라마의 대사 한 줄에 국가기관이 편승하는 총국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음은 폭삭 소가스타 같은 명작을 여전히 불법 시청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자괴감에 빠진 중국 반응입니다. 제주의 사계절을 완벽하게 담아낸 김원석 감독의 연출은 매 순간 경이롭습니다. 하지만 이 정교하고 위대한 창작물을 화질구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광고 팝업을 꺼가며 훔쳐보고 있다는 현실에 엄청난 자괴감이 듭니다. 우리가 더우반에 남긴 34만 개의 리뷰와 별 5개는 사실 모두 범죄의 증거입니다.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드라마를 보고 이렇게 뻔뻔하게 고평가를 남기는 우리 모습이 너무 기형적이지 않나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떳떳하게 최고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의 플랫폼 환경이 오늘따라 미치도록 원망스럽습니다. 1950년대 제주라는 가난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존엄과 정의를 지키려는 애순이의 투쟁을 보며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닦으며 문득 창작자의 권리를 도둑질해 보는 내가 이 드라마의 메시지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시청자들도 합법적으로 정가를 내고 당당한 글로벌 소비자가 될 수 있는 날은 영영 오지 않는 것입니까? 극중 부모 세대의 헌신과 눈물겨운 정서가 고스란히 전해져 밤새도록 호흡이 가빠질 만큼 과몰입해 시청했습니다. 이렇게 깊은 인류애를 선물해준 한국 제작진과 이지은 박보검 배우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방법이 불법 다운로드 뿐이라니 참담합니다. 웨이보에서 폭삭 소가스타의 김선호 미소 챌린지가 수억 뷰를 기록하는 것을 보며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맨날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쳐간다고 애국주의 분노를 쏟아내면서 실제로는 매주 한국 콘텐츠를 도둑질해 즐기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이중성과 도덕적 파산 상태를 우리 스스로가 직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문화 강국이 될 수 없습니다. 동네 대형마트 가판대에 박보검 사진과 함께 양배추 달아요라는 문구가 붙은 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드라마가 불법으로 풀리자마자 소상공인부터 대형 매장까지 초상권을 무단으로 가져다 쓰는 속도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중국에서 인생작으로 꼽히는 응답하라 1988의 감동을 뛰어넘는 사계절의 대사사시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응팔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넷플릭스 통제 속에 갇힌 유령 시청자라는 점입니다. 전세계 40국이 톱10에 올리며 축제를 즐길 때 우린 어둠 속에 숨어서 보며 트래픽 수치에도 기여하지 못합니다. 우리 관영 매체인 황구시보가 폭삭 소가스타의 높은 작품성과 더우반 평점을 이례적으로 극찬하는 보도를 냈더군요. 자국 시청자들이 100% 불법으로 훔쳐보고 있다는 사실은 철저히 항구한 채 작품의 흥행만 논하는 이중적인 보도 태도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장르물을 넘어 이제 인류 역사와 문화의 경지까지 세련되게 도약하고 있음을 폭삭 소가스타로 증명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컨텐츠 시장은 여전히 검열에 맡겨 퇴보하고 있고 시청자들은 수십 년째 불법 다운로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격차를 마주할 때마다 중국인으로서 깊은 문화적 열등감과 시스템에 대한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중국 누리꾼들은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쳤다는 식의 무의미하고 억지스러운 애국주의 주장을 펼칠 때가 아닙니다. 타국의 창작물과 제작권을 온전히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문화시민의 자세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K 콘텐츠가 지속 가능한 글로벌 산업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외교적 대응은 물론
글로벌 OTT 플랫폼과의 긴밀한 사복 공조를 통해 중국 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도메인을 실시간으로 차단하고 무단 상업 도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가 시급하게 요구되지만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언젠가 중국 시장이 개방될 때를 대비해서 미국 OTT 드라마 영화를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중독되게 만들어 향후 미래 고객 길들이기를 하는 게 아닌가 뇌피쇼를 돌려봅니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을 글로벌 OTT에 중독되게 만드는 역할을 K 컨텐츠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언제까지 과거에 살 것인가, 이 K-드라마의 경이적 흥행과 일본 콘텐츠 산업의 뼈아픈 자아상이란 주제의 일본 기사와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일본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K-드라마가 등장하자 일본의 권위 있는 종합 일간지와 대형 비즈니스 전문지들은 일제히 한국의 OTT 드라마에 대한 대대적인 분석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단순한 신작 속이나 한류 열풍의 단면을 보도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사들의 기저에 깔린 정서는 명백한 경외감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뼈아픈 자괴감이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전세계를 강타한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무빙은 글로벌 시장뿐만 아니라 일본 현지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공개 직후 일본 디즈니 플러스에서 수주간 부동의 1위를 기록한 것은 물론 소셜미디어와 영화 리뷰 사이트 필마크스 등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평점을 기록하며 문학의 전반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과거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40, 50대 여성 중심의 멜로 드라마에 국한되었다면 무빙은 세대를 초월해 남성 시청층과 젊은 크리에이터들까지 완벽하게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흥행은 곧바로 일본 드라마 산업을 향한 혹독한 반성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한국 콘텐츠가 세계 정상에 우뚝 서는 동안 한때 아시아를 호령했던 일본 콘텐츠가 왜 이토록 처참하게 도태되었는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유력 경제지 동양경제 온라인은 무빙이 보여준 압도적 격차, 왜 일본은 이런 드라마를 만들지 못하는가라는 제목의 장문 분석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무빙의 성공 요인을 3가지 관점에서 완벽한 혁신이라 치켜 세웠습니다. 첫째는 천문학적인 제작비와 이를 정당화하는 압도적인 스케일입니다. 무빙의 총 제작비는 약 65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일본에서 가장 제작비가 많이 든다는 NHK 대하 드라마나 민방의 블록버스터 드라마 한 시즌 전체 제작비가 10억엔에서 15억엔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5에서 6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아사히 신문 계열의 주간지 에어라는 단순히 돈을 많이 썼기 때문이 아니다. 할리우드 수준의 VFX 기술력을 아시아 특유의 감성과 서사 속에 녹여내는데 완벽히 성공했다고 극찬했습니다. 둘째는 장르물의 한계를 뛰어넘는 치밀한 서사 구조와 인간애입니다. 일본의 저명한 문화평론가 히라노 타카시는 칼럼을 통해 초능력이라는 자칫 유치해질 수 있는 소재를 한국의 근현대사, 남북분단이라는 시대적 비극,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결합했다며 이것은 단순한 히어로물이 아니라 거대한 대하 드라마라고 평가했습니다. 셋째는 주연부터 조연까지 구멍 없는 압도적인 연기력의 향연입니다. 유승용, 한효주, 조인성 등 한국을 대표하는 탑 배우들이 망가짐을 불사하며 캐릭터를 소화해냈고 이정아, 고윤정, 김도훈 등 신인 배우들이 이를 탄탄하게 바쳤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연예 매체들은 소위 자니스 등 대형 기획사의 아이돌을 끼워넣기 식으로 주연에 배치해 연기력 논란을 빚은 일본 드라마계의 고질적인 가부키식 캐스팅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매수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일본 미디어 인터뷰와 칼럼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단연 자괴감과 갈라파고스화입니다. 일본의 영상 미디어 전문지 리얼사운드는 방대한 분량의 기획 기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드라마 제작 환경을 정조준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제작 환경의 낙후성입니다. 일본 드라마는 여전히 지상파 방송국의 광고 수익과 협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방송국 내부의 관료주의와 제작위원회의 복잡한 이해관계는 과감한 투자를 원천 봉쇄합니다. 한 일본 민방 출신의 프로듀서는 익명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일본에서 70억엔짜리 드라마를 만들자고 제안하면 기획 단계에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며 퇴짜를 맞을 것입니다.
위험을 감사하려 하지 않는 제작위원회 방식은 결국 어디서 본 듯한 형사물, 의학물 혹은 인기 만화를 대충 실사한 저예상 양산형 드라마만을 만들어내게 한다며 무빙을 보며 느낀 것은 부러움을 넘어선 절망감이라고 고백합니다. 일본은 자타가 공인하는 만화 애니메이션 왕국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강력한 IP가 실사 드라마 영화 산업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 일본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일본의 영상 기획자들은 독창적인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집필할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미 검증된 만화나 소설의 판권을 사와 실사하는 편한 길만 택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다음은 무빙에 여전히 열광하는 일본 시청자 반응입니다. 무빙의 VFX와 액션 스케일을 보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대작이라고 홍보해도 고작 몽골 로케이션 수준에 그치는데 한국은 할리우드급 초능력 세계관을 완벽하게 구현해내네요. 우리 방송국들은 도대체 그 많은 수수료를 다 어디에 쓰고 있는지 화가 날 지경입니다. 일본에서 회당 10억엔을 썼다고 자랑하던 드라마가 무빙 옆에 서니 마치 학예의 수준처럼 보입니다. 자본력의 차이도 차이지만 그 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영상미와 CG에 쏟아부은 한국 제작진의 역량이 경이롭습니다. 이 정도 격차라면 앞으로 일본 실사 영상물은 세계 시장에서 영원히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습니다. 무빙의 비행 능력과 재생 능력 연출은 CG라는 이질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반면 일본 드라마는 예산 부족을 핑계로 여전히 어색한 그린스크린 앞에서 배우들의 과장된 몸짓을 하고 있죠. 장인 정신을 운운하며 열악한 환경을 방치한 일본 미디어 업계의 완전한 패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초능력 싸움이 아니라 영화 수십 편을 연달아 보는 듯한 거대한 시각적 축제입니다. 한 해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스케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 대본과 연출이 이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일본 지상파 드라마의 얄팍한 세트장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던 눈이 정화되는 기분입니다. 일본도 만화 원작 실사를 수없이 만들지만 남은 것은 원작 파괴와 어색한 가발을 쓴 배우들의 오글거리는 연기뿐입니다. 반면 무빙은 웹툰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현실에 발을 붙인 듯한 묵직한 리얼리티를 부여했습니다. 원작의 매력을 살리면서도 드라마만의 독창적인 깊이를 더하는 각본의 힘이 정말 부럽습니다. 무빙은 남북분단이란 한국만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히어로 장르와 완벽하게 융합시켰습니다. 최근 일본 드라마들은 참신한 기획 없이 그저 과거 인기 만화의 명성에 기대어 날로 먹으려는 기획만 가득합니다. 창작자들의 상상력이 고갈되어 버린 일본의 현실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보통 일드는 10부작만 되어도 후반부에 서사가 무너지거나 급하게 결말을 맺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무빙은 부모 세대의 과거사와 자식 세대의 성장사를 촘촘하게 엮어내며 단 한순간도 지루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서사를 빌드업하고 터뜨리는 한국 작가진의 뚝심과 기량에 깊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하늘을 날고 몸이 재생되는 능력이 자칫 잘못하면 유치한 아동용 전대물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빙은 인물들의 절절한 사연과 인간애를 중심에 두어 시청자를 완전히 몰입시켰습니다. 일본 연출가들이 특유의 교훈조 대사로 억지 감동을 쥐어짜낼 때 한국은 세련된 서사로 가슴을 울립니다. 우리가 국내 시청률 몇 %에 일희일비하며 비반트 같은 작품에 환호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전세계를 겨냥한 마스터피스를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전세계 디즈니 플러스에서 1위를 달성하는 무빙을 보며 일본 컨텐츠가 얼마나 갈라파고스화되어 고립되어 있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매번 역대급 흥행작을 터뜨리는 한국 컨텐츠의 저력에 솔직히 공포심마저 느낍니다. 일본은 애니메이션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실사 영상산업의 몰락을 외면해 왔지만 이제는 정말 도망칠 곳이 없어 보입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현재 일본 컨텐츠 산업 내부에서는 지금 바꾸지 않으면 영원히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 드라마가 재미있다는 감상을 넘어 시스템 전체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본의 대형 제작사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성공 뒤에는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전 세계에 도전하는 프론티어 정신이 있다 자성하며 우리는 그동안 과거의 영광에 취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통렬히 반성합니다. 무빙이 일본 열도에 남긴 상흔은 깊고 강렬합니다. 한국 콘텐츠가 끊임없이 진화하며 세계의 주류로 자리 잡는 동안 일본 드라마 산업은 자신들이 만든 철장 속에 갇혀 있었음을 거울처럼 비춰주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언론들의 이 이례적이고도 처절한 자괴감 섞인 찬사는 향후 일본 영상 산업이 갈라파고스의 벽을 깨고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변방의 내수 산업으로 침전할 것인지를 가늠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